후보별 득표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균 후보 2.64%, 김두관 후보 10.95%, 손학규 후보 40.30%, 문재인 후보 46.11%. 이상으로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북지역 투개표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민주통합당 충북 경선 결과를 발표 직접 보셨는데요.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 모시고선 직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방금 이제 충북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예.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도 1등을 했습니다. 예, 그러시네요. 4연승이 됐는데 예. 이게 그렇다면 이제 이쯤에서 과연 대세론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최종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인지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오늘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전 그 세 군데 경선하고 좀 다르게 이번에는 그 한 개 지역이지만 과반을 문재인 후보가 넘지는 못했다. 이거를 좀 지켜보는 분들은 좀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46%대요, 보니까. 예, 네. 후보들이야 뭐 문재인 후보로서는 뭐 곳곳에서 다 과반 넘어서 결선 투표 없이 가기를 간절히 바라실 테고 다른 후보들은 결선 투표로 가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내일 모레 이제 토요일 날 있는 전북 지역이 이전에 오늘까지 한 충북 지역까지 합친 선거인단 숫자보다 많아요. 그렇죠. 근 10만에 육박하는 선거인단이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서울 할 때 마지막에 몰려있는 선거인단 숫자가 그 이전의 결과를 완전히 뒤엎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정한 분위기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최종 결과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그래서 서울 마지막 그 경선 결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동안의 과정에서 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뭐 모바일 투표 관련해서 파행도 있었고 오늘 그 연설에서 이해찬 대표 연설 때 야유서가 나오고 그랬어요. 뭐 당의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권력 중에 가장 큰 권력인 대통령 자리를 놓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간의 경쟁 당연히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미숙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바일 혁명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사상 처음으로의 오픈 프라이머리. 그래서 대단히 많은 숫자가 모바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서 선거, 경선 과정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여러 가지 실험적인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들이나 선거인단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도 이런 적어도 오해 그리고 잡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일들이 없도록 경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행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경선 결과 뭐 토론회 등에서 보면 여전히 이제 문재인 후보,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 간에 이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뭐 상호 비방도 사라지지 않았고 당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 이런 갈등을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 텐데 방법이 있습니까? 갈등으로 치자면야 뭐 새누리당도 저희 이상으로 못지 않은 갈등 과정 속에서 이렇게 후보를 선출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권력을 놓고 가장 치열하게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어놓고서 하는 거니까 저는 이 정도의 갈등, 이 정도의 경쟁에서의 마찰은 상례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서 요즘 도가 지나치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볼 때 짜증스러운 장면까지 연출하는 과정에 지도부가 혹은 이제 당에서 좀 미리미리 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뼈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모바일 혁명, 그다음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착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화하겠다. 앞으로도 관리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후보들이 가능하면 정책 대결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논의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당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손학규, 김두관 후보 측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가 전화투표 독려팀을 가동했다. 그 점을 제기했잖아요. 당에서 일정 정도 좀 파악을 해봤습니까? 제가 좀 일단 문재인 캠프에서 해명한 것들을 좀 들어봤어요. 근데 일단 그 자원봉사자의 과도한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과도한 열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이메일 받는 대상자들 중에 보면 이른바 손학규 캠프 쪽의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네. 내부에게 보낸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문재인 후보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거는 그것이 이른바 충북 지역 일부에서 이렇게 선거를 독려하는 전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좀 전국적으로 공유해 보겠다고 일부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데요. 만일에 불법적으로 전화독려팀이 가동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제재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서 책임지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어떤 불법적이고 전화 선거운동팀이 가동된 것이 아니라 전화 동료를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제 조사 내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모바일 투표 결과 이게 여론조사 지지율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문 후보가 많은 득표다. 이제 네. 김두관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그래서 당초 경선룰을 정할 때 이게 중간 개표를 오픈하지 말고 다 끝난 다음에 합산해서 하자. 네. 이게 이제 반영이 안 됐다. 네. 이 점을 지적한단 말이죠. 또 모바일 투표는 현장에서 연설하기 전에 이미 끝나버리잖아요. 네. 그거는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정강 정책에 대한 연설도 못 듣고 사전에 투표를 한다.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선거 과정을 좀 기획하는 과정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이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이것도 저것도 좀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다 이해하고 합의하고 익스큐즈한 내용들. 다 후보들 간에요. 그럼요. 네. 그 부분을 우리 이제 추미애 기획단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후보들 간에 이런 그 당시에는 이제 예정자였죠. 후보 예정자 분들에게 다 의견 묻고 조율해서 이렇게까지 왔거든요. 예를 들면 한 측에서 이거를 그때 까지 말고 나중에 모아서까지 하고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최대 목표는 선거의 흥행이었습니다. 경선 흥행을 통해서 새누리당에 예정되고 있는 박근혜 후보를 넘어서자 이런 기획이었기 때문에 지난 2002년의 경험들 봐서 다 알잖아요. 그때 오픈해가지고 결과를 까고 오면 그것을 모아서 국민적인 어떤 열망과 흥행이 된다 이런 네.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식이 그때 오픈하는 방식이 도입된 거죠. 그리고 선거의 어떤 이 미리미리 사고 없이 준비를 하려다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픈 프라이머리나 모바일 투표가 일정하게 그 실험적인 과정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듣고 뒤에 투표하는 방식도 충분히 도입할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합의하고 조율된 내용들이었다라고 네. 하는 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예상보다는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못 끌고 있는 행보가 아닌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차피 주자가 나오면 지금 뭐 안철수 교수가 장외에 있는데 단일화 과정에서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또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당 안에서 당내에서의 어떤 선출 과정에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좀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고 하십니까? 안철수 원장이 아직 자신이 출마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긴 하지만요. 네. 저희들은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초반에 이렇게 그 모집할 때 속도보다는 확 늦춰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정하게 대세론이 형성되니까 선거인단은 9월 4일까지 모집입니다. 네. 9월 4일까지 들어오는 속도가 좀 이제 주춤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선 과정에서의 흥행도 있지만 선출 이후에 이러면 이제 컨벤션 효과, 그다음에 후보의 행보를 통해서 행보 하나가 정책을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십니까? 한다고 보니까요. 시간은 여전히 저희에게 좀 있고 안철수 원장이 그 사이에 좀 본인의 입장을 좀 가지런하게 정리해서 입장을 발표하신다면 또 그에 맞게 저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발걸음을 해갈 것인지 또 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전 대표 대선 출마를 한다고 그럽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권이 분열됩니까? 결국에 하나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정희 대표가 본인이 출마하겠다 말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본인의 의사죠. 네. 그리고 혹은 소속되어 있는 그렇죠. 같이 정치를 하는 분들의 의사일 수 있지만 크게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통합진보당의 구당권파나 이정희 전 대표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래서
과거 그리고 현재 통합진보당이 처해 있는 처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게 우선이지 대통령 선거의 행보를 어떻게 할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안철수 교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야권 원로 인사들이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출마 촉구하는 그 회견도 했는데 네, 들었습니다. 안 원장은 원로들의 의견도 경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서울대에서 소통행보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네.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또 일일이 또 이렇게 친절하게 명함까지 주고 악수까지 하는 그 평소에 안 보이던 그런 모습, 예. 이른바 그 마크맨이라고 하죠. 그 기자들과 이렇게 스킨십도 갔던데 공식 출마 선언 언제 할지 이건 여전히 잘 모르잖아요. 예, 본인도 민주통합당도 좀 모른다고 답답한 거 아닙니까? 온 국민이 답답해하는 것 같은데 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선출되어 있는 박근혜 후보도 영 그것이 거슬리고 신경 쓰이는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안 보이니까 여전히 안 예, 됐었잖아요. 예. 정치인으로서는 좀 부러워요. 네, 그렇죠. 이제 저희는 늘 명함을 주는데 명함을 주는 것도 뉴스가 되다니 뭐 이런. 우리 박용진 대변인도 정치 시작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진보정당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0년이 오래됐는데 안 넘었습니다. 교수는 불과 1년 만에 그냥 대선 후보 반열에 네, 거의 네. 고정적으로 거론이 되는데 그것도 아주 유력 후보, 유력 네. 경쟁자로 네. 기존 정치인들 정말 참 한마디로 거시기하겠습니다. 반성도 해야죠. 예, 안철수 현상은 사실은 기존 정치가 국민들의 욕구와 요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냥 투사 현상 뭐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교수를 보면 사실 지금 정치권은 망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조금은 이제 과하게 표현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기존 돼요. 정치에 몸담지 않고 1년 만에 그 혜성처럼 당선 가능성 높은 그런 주자가 됐는데.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최장집 교수, 네. 윤여준 교수, 그다음에 김종인 전 장관하고 궤를 같이 합니다. 네. 지금은 저희 스스로에게 반성적으로 본다면 정당 정치가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일이죠. 안철수 현상은. 근데 또 한 측면에서 보면요. 조선시대 내내 나타났던 미륵불 현상 이런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너무 그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서 힘겨워할 때마다 미륵사상 그리고 그것으로 포장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네.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안철수 교수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이것을 감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대단히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미륵사상이 아무리 만연해도 그 염화미소를 가지고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폭정이 진행되더라도 원님 하나 좀 괜찮은 사람 오면 내 고을의 이 살림살이가 달라지는 것을 백성들이 느끼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정치로부터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정치 안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정당 정치, 그다음에 지금의 정치인들의 노력들을 좀 배가시키기 위한 안철수 현상에 대한 분명한 자기 반성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안철수 교수가 그거를 감내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출마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시민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면 바람이 중형 태풍이라면 안철수 바람은 대형 태풍이다. 예. 국민들이 강하게 변화의 열망을 원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민주통합당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은 늘 원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이 반보만 앞서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이 반보나 한보를 더 앞서 나가고 정치권은 조금은 거기에 질질 끌려가고 있다 이런 느낌도 저는 받습니다. 변화를 늘 요구하죠. 하지만 이제 정치권은 그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나타나는데 이른바 비주류 정당 내 비주류 분파를 대표했던 노무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변화의 반영이라고 보고요. 안철수의 경우는 그러니까 정당권 아예 밖에서 시작되고 있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저희 정치권 전체가 이제 반성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나간 태풍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뿐이지 그 당시 노무현 현상도 대단했죠. 변화를 반영하는 거였고요. 네. 오히려 노무현 현상은 그 기존 정치권 내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국민들의 요구를 체험하고 자신의 지극한 정치적 지향을 표현하고 표출하고 실패를 거듭해 나가면서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안철수 현상보다 훨씬 안정적인 흐름이었고 책임감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안철수 현상은
그 현상은 똑같으나 그것을 반영하는 주체인 안철수 혹은 반영하는 주체인 노무현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태도는 많이 다르죠. 어쨌든 민주통합당 이제 뭐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될 텐데 안철수 교수와 단일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3자 구도도 염두에 둡니까? 저희로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전제하는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건 네. 정책과 비전이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철수 원장이 낸 책을 보면 저희하고 많이 이제 비슷하게 갖춰가려고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원장이 출마를 결심했다. 그리고 내놓고 있는 비전이 우리랑 다르다라고 한다면 정당으로서 어떻게 그걸 단일화 대상으로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원칙은 지켜갑니다. 네.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속에서 단일화를 한다면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당연히 대통령 단일화 후보의 자리를 꽃다발은 단일화 승리의 꽃다발은 저희가 쥐고 국민들의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망사항 아닙니까? 저희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저희 지지층의 네.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지율은 어쨌든 간에 나중에 좀 시간이 돼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교수가 워낙 앞서기 때문에 과연 그 구도대로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고 말씀하셨듯이 뭐 이제 여러 효과들이 발휘돼서 또 뭐 급상승할 수도 있다. 여러 이제 남아있는 변수들이 있는데 결국에 어떻습니까? 안철수 교수는 민주통합당과 야권 지정과 함께 할 것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하길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본인이 이야기한 것도 두 가지잖아요. 현 정부의 연장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후보로 표현되고 있는 그런 보수적 흐름과는 다른 흐름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죠. 그리고 거세죠. 하지만 이른바 박근혜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도 약간 앞서지만 지금 몇몇 그 여론조사에서는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네. 약간 10%, 앞서거나 5% 이렇게 되죠. 약간 앞서거나 서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까지 갔어. 양자 대결인 경우에. 네. 예, 그런 경우. 그래서 저는 이런 진영 대 진영으로 변화와 새로운 대한민국 이런 걸 대표하는 사람이 민주통합당의 후보이더라도 얼마든지 새누리당 후보를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면 네. 야권 단일 후보는 안정되고 그리고 그동안 확인되었던 정치 집단을 중심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 대선 12월 대선은 보수 진보 서로 이제 분열이 없는 하나로 얼마나 이제 규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이제 후보들 안 교수는 안 교수대로 그렇다 손치고 지금 뭐 정세균, 김두관, 손학규, 문재인 이 후보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김두관 후보 몇몇 후보들은요, 문재인 후보 간에. 이게 나중에 끝난 뒤에 화학적인 융합이 잘 되겠느냐, 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그 권투를 하는 중이니까 그렇긴 한데요. 서로 잼 날리고 할 때는 아프죠. 그리고 신경들도 나죠. 클린치가 더티하다고도 생각하는 경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판정 나고 나면 선수들이 서로 끌어안고 격려해 주는 것처럼 저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격을 갖춘 훌륭한 후보들이시고요. 네.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 내 단순한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 그래서 왜 국민들이 야권의 단결을 원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당 대변인에게 뭐 이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안 하실 것 같은데 결선 투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 주 앞당겨서 그 전에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뭐 이렇다 저렇다 대답을 못하는 것이 민주통합당 경선의 이제 그 역동성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충북에서 어쨌거나 과반을 점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도 여러 결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요. 뭐 불과 4%포인트인데 46%. 이거 충북에서 의미는 4연승이 아니라 그 과반이 문재인 후보가 안 나왔다. 그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시는군요.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좀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 상대당 박근혜 후보 관련 얘기 좀 해보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결정된 이후 이제 국민 대통합 기치를 내걸고 그야말로 이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럽겠습니다. 이게 뭐 상대 진영은 이미 그냥 후보가 결정돼서 막 뛰고 있는데 이쪽 진영은 지금 막 안에서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 달씩이나.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건 그렇게 부럽지는 않아요. 다만 박근혜 후보를 이만큼 이제 인정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본인의 승리를 위해서 진정성 없는 행보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뭐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역으로 우리 후보가 결정 나더라도 우리 후보 역시 이른바 그 진보 지지층, 개혁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만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뭐 이른바 나에 대한 반대 세력들도 앉기 위한 여러 가지 100%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100%. 아니 뭐 그런 지향을 정치적으로 뭐 수사야 뭐 얼마든지 네.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좀 과유불급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뭐 우리 뭐 노동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는 게 그러려면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아프게 저려오는 분들이 많고 전태일 열사가 목숨을 이렇게 불살라야 했던 시점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불평등이 더 극심해진 경우들도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그냥 말 없는 전태일, 이미 그 30몇 년 전에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버린 그 사람에게 화해를 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른바 몇 년 전에 최근까지만 해도 줄푸세를 얘기하셨던 그리고 부자 중심의 경제 정책에 침묵하셨던 대기업 중심의 경제 운영에 대해서 찬동하셨던 박근혜 후보가 나는 무엇을 반성하고 있는지를 얘기하시고 하는 것이 좋지. 그냥 사전 전제가 있어야 되겠다. 한 컷 그림을 만들기 위한 이른바 기획용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이벤트에 국민들이 얼마나 감동을 할까요? 근데 그런 한두 번이 면에서 아니라 계속 그런 아쉽습니다. 행보를 보이는 데는 뭔가 마음이 좀 담겨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 그런 노력 계속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네. 비판과 견제 여러 가지 뭐 지적들 나오잖아요. 그거를 잘 수용해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비록 상대 후보지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또 대선기구 인선 발표했는데 거기에 이제 논란이 되는 분이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이에요. 예. 좀 이제 여러 이제 비판도 있고. 뭐. 논란은 두 가지죠. 네. 일단 안대희 전 대법관에 대한 논란이죠. 네. 40 며칠 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 글쎄요. 한쪽 진영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 예전에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가 그렇게 표현한 걸 보고 좀 좋게 봤거든요. 무인의 향기가 난다.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이 안대희 대법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한쪽으로 확 갔죠. 그런 논란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논란은 뭐냐면 어제도 그 서양희 변호사 그 우리 박근혜 후보의 올케 네. 만사 올통의 주인공 이 서양희 변호사가 LH공사의 변호사 수임을 통해서 뭐 쏠쏠한 수임료도 챙겼다. 자문 고문 변호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LH 측에서는 이 서양희 변호사와 관련해서 특별한 기준이 없다. 고문 변호사는. 네.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근데 그 특별한 얘기했죠. 기준은 없을 수 있겠지만 정치적 기준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왜 부실한 저축은행과 부실한 공기업인 LH공사가 모두 다 서양희 변호사를 굳이 경력도 짧고 나이도 젊은 이런 사람을 고문 변호사로 앉히려고 했을까요? 네.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 불안한 거죠. 이런 그 서양희 변호사 문제, 올케 문제, 만사 올통이라고 하는 국민적 근심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한 안대희가 아니라 안대희 할아버지를 앉혀놓은들 측근비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네. 박근혜 후보가 좀 곰곰이 생각하시고 답을 주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에 이어서 이제 민주통합당 이 공천원금 의혹으로 시끄러운데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공개적으로 좀 해라 당 내에서 그런 오늘 요구사항을 했어요. 네. 그 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이게 공천 장사인가요? 예를 들면 이쪽 새누리당의 경우는 그건 성공한 거잖아요. 뭐 돈이 중간에 증발했네 어떤 좀 부실 수사 논란이 지금 한창이긴 합니다만 당의 주요 당직자가 그다음에 공천심사위원이 관련되고 그 측근이 관련되고 등등등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거의 경우에는 이른바 투자 사기 사건인지 공천 사기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공하지도 못했거니와 그 과정 자체에서 자꾸 뭐 문자 두어 번 이 오고 간 걸 가지고서 박지원 원내대표를 끌어들여가지고 큰 문제인 것처럼 가려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찰이요. 이번 그 대선이라고 하는 축구 경기에 12번째 선수로 뛰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것도 정당한 경기를 뛰는 게 아니라 온갖 백태클과 소림 축구를 동원해서
상대편,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측 스트라이커의 정강이를 걷어차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검찰이 편파적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럼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현영희 의원 그 주소가 저기 뭐 고향이 부산이라서 부산지급으로 내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적을 두고 소재지에 따라서 있는 배당했다. 서울에 충분히 네. 가능하니까. 아니 그러면 양경숙 씨인가요? 우리 그분과 관련해서는 전주지검으로 내려보내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근데 굳이 그것을 공안부도 아니고 대검 중수부가 끌어안고 그것을 조사하는데 스마트 수사 기법을 얘기했던 한상대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중수부가 겨우 한다는 게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문자 몇 개 꺼내가지고 기자들한테 슬슬 흘려주는 이런 그 피해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맞냐. 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검찰은 검찰 수사대로 보고 네. 제가 드린 질문제 그런 어떤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네. 당 차원에서 어떤 조사 내부적으로 들여다볼 그런 필요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없다. 만일에 저희가 그런 걱정이 되고 연루가 되면 네.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조사합니다. 근데 새누리당의 경우는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단서를 포착해가지고 2달 가까운 조사를 해서 100페이지가 넘는 수사 결과를 그렇죠. 조사 결과를 넘긴 거예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내부 진상조사도 하고 했죠. 진상조사 제대로 안 했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해괴한 문자를 보냈다는 시점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떠 있었어요. 그걸 이미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더 뭘 네. 확인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이 편파 수사,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깝죠. 네. 박윤희 대변인 오늘 또 시원시원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